안녕하세요. 설람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항상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지만 종종 유튜브에 막장 사연 같은 게 많이 올라오길래 제 인생만큼 막장스러운 인생이 있을까 싶어서 저도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저희 친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릴 때라 엄마가 죽었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그냥 펑펑 우는 아빠를 보며 언젠가부터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저도 울었습니다. 아빠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다가 제가 초등학생이 됐을 때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엄마는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빠가 재혼했을 때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아줌마의 경계도 했었고 벌써 엄마를 잊고 다른 엄마를 데려온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엄마를 정말 힘들게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랑으로 품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나 했는데 아빠는 새엄마와 재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엄마를 따라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때도 새엄마는 본인 슬픈 걸 다 숨기고 가장 충격받았을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새엄마에 대한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새엄마가 재혼하셨습니다. 아빠가 재혼했을 때 새엄마에게 못되게 굴었던 게 죄송해서 새아빠에게는 잘하려고 했어요. 새아빠에게는 저보다 1살 많은 누나와 저보다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새아빠는 자기 자식들이 손해를 보는 건 못 봐주겠는지 같은 잘못을 해도 제가 더 크게 혼났고 그 모습에 누나와 남동생은 둘이서 저를 놀리거나 왕따 시키는 게 일상이었어요. 물론 이 모두 새엄마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엄마가 계실 때는 잘해주는 척했습니다.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괜히 새엄마 걱정시키나 싶어서 꾹 버텼습니다. 새엄마는 그 집에서 유일한 제 편이었죠. 힘들어도 새엄마만 있으면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하늘은 새엄마마저 저에게서 뺏어갔습니다. 새엄마는 재혼하고 1년 만에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면서 매진탕 판정을 받으셨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12살이었는데 3번의 이별을 겪고 나니 그 나이에 세상이 나를 버린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새엄마가 돌아가신 후 새아빠 식구와 저는 달동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새엄마 병원비로 남은 돈이 없었거든요. 사실 새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아빠가 저를 버릴 줄 알았어요. 자신과 피도 섞이지 않았고 죽은 새엄마의 친자식도 아니니까요. 저희는 2칸짜리 방으로 이사 갔는데 사실 방은 1개고 하나는 곰팡이 냄새 나는 창고였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170cm 정도 됐었는데 몸집이 가장 크다는 이유로 혼자 창고에서 자게 됐습니다. 창고는 정말 창고 용도였기 때문에 전기나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의 짐도 넣어놔서 늘 먼지를 마시며 살아야 했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새아빠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 새아빠, 누나, 남동생은 여전히 큰 방에서 자고 저는 창고에서 잤어요. 새엄마는 창고에서 지내는 저를 보고도 왜 둘째는 창고에서 재우냐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새엄마는 새아빠의 전처였습니다. 한마디로 저 빼고 다들 원래 자기들 가정을 찾은 거였죠. 저는 그 사이에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치욕적으로 살았습니다. 힘을 써야 할 때나 더러운 걸 처리해야 할 때만 저를 찾았죠. 술에 찌들어 살던 새아빠는 술만 먹고 오면 저를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을 때 새엄마는 알리지도 않았고 누나와 남동생은 킥킥거리며 웃기 바빴습니다. 밥도 정말 개밥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먹다 남은 음식만 먹었어요. 영하의 온도를 오가는 추운 겨울날 이불 하나 덮고 바들바들 떨면서 하루에도 20번씩 잠에서 깨기도 했죠. 그런 저를 보면서 누나랑 남동생은 조롱하려고 창고에 신문지를 던져놓고 둘이서 안 웃으려고 꺽꺽거리고 자기들끼리 TV 보고 저는 창고에서 혼자 신문을 읽는데 뜬금없이 심부름을 보내서 다녀오면 그 좁은 집안에서 치킨 냄새가 가득 납니다. 물론 문 열고 들어가면 식탁 위에 닭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건 아주 일상이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떡볶이 한 번 내 돈으로 못 사 먹고 PC방도 늘 친구들 돈 빌려서 가거나 친구가 하고 있는 거 한 판만 시켜달라고 빌고 빌어서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저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고2 때 첫 아르바이트에서 제 돈으로 옷 사입기 전까지 수학여행에도 교복을 입고 갔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전교에서 저 혼자 교복 입고 수학여행 갔을 때 기분은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담하네요. 몇 번이고 가출하려고 결심을 했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PC방 같은 곳에서 밤을 새우지도 못했죠. 그 거지 같은 창고만이 유일한 제 쉼터라는 사실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집에서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냥 최대한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살려고 했죠. 학교에서도 사고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키도 크고 덩치도 좀 있는 편이라 어디 가서 시비 붙을 일이 없어 싸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1 때 학교에서 어떤 놈이 갑자기 저에게 신문지를 던지면서 네 입을 해라 하면서 큰 소리로 웃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 뒤에 그놈이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 새엄마를 들먹이며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먹질하면서 싸워봤네요. 앞뒤 잴 것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누나랑 동생과 같은 학원에 다니던 양아치였는데 누나랑 동생이 학원에서 소문을 퍼뜨렸나봐요. 그 양아치 놈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놀리려고 온 것이었죠. 아무튼 그때 그놈의 귀가 3분의 1 정도 찢어졌습니다.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 새엄마와 새아빠에게 연락했고 두 분은 학교로 불려오셨죠. 그런데 새아빠는 오자마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저를 미친듯이 때리면서 네가 죽일 새끼다 라며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선생님들이 말릴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제가 그 양아치 놈과 그놈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한 뒤에야 사건이 대충 마무리됐습니다. 어찌됐든 먼저 시비를 걸었던 건 그놈이었으니까요. 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교내 봉사를 몇 시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새아빠가 정말 저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집에 데려가려던 걸 그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 후 귀가시키겠다고 해서 저는 학교에 조금 더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40대 후반 정도셨고 학교에서 엄하기로 유명했던 분이시라 체벌은 피할 수도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벌이 일상화였으니까요.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교무실이 아닌 아무도 없는 빈 교실로 데려가셨어요. 웃기지만 선생님 뒤를 따라 빈 교실로 들어가면서 딱 맞기 좋은 곳이네 하는 생각도 했네요. 선생님은 저를 자리에 앉혀두고 혼자 창밖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맞을 생각에 겁에 질려 있었고요. 그러다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시더니 뜬금없이 제 인생사를 들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중3 겨울에 감기 걸려서 체온이 39도가 넘어가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조금이라도 덜 춥게 자려고 구석에 던져놨던 신문지 덮고 잤던 날 이후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야기 시작도 전에 펑펑 울면서 제 인생사를 선생님께 다 털어놨죠. 사실 너무 많이 울었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지 전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끝마치고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10분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또 창밖만 보고 계셨죠. 그러다 마지막이 진짜 개새끼들이네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이 왠지 위로가 되어서 저는 간신히 그친 울음이 또 터졌었죠. 제가 계속 울자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안아주셨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었네요. 그날 저녁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사우나에 가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사우나에 가봤어요. 시원하게 때도 밀고 곰탕에 몸을 지지는데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같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놔서겠죠. 사우나 건물 앞에서 얼굴 빨갛게 익어서 선생님께 오늘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선생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해둘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선생님 집으로 갔고 그날 하루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선생님도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원래 집안 자체가 부유했고 여유로운 가정이라 객식 구인 저에게 모두 잘해주었고 제 사정을 들은 건지 이해해 주셨습니다. 누나랑 남동생과 같은 학교라 가끔 마주칠 때마다 조금 껄끄러웠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식구들은 처음에는 제가 어디서 먹고 자는지 궁금해하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자 선생님에게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누나랑 남동생이 저희 교실로 찾아와서 난리도 피우고 하교할 때 학교 정문에 새아빠가 기다렸다가 저를 억지로 집에 데려가려고도 했었죠. 물론 덩치 큰 저를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귀찮은 존재,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왜 이렇게 저한테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지내게 된 이후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자 했지만 똑바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기초가 없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에 든 게 없던 저였지만 그래도 수능 때까지 정말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면 좋은 대학교 가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재수하면 인서울은 가능할 것 같다고 자기가 지원해 줄 테니 자기 믿고 1년만 더 공부해 보자고 설득하셨지만 저는 2년 넘게 신세 진 것만으로도 너무 성구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는 법무관 밑에서 근무했습니다. 심심하니까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나이 되니까 제 인생사 이야기하는 게 전처럼 슬프고 눈물 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법무관에게 제 인생사를 말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법무관이 하는 말이 너한테 뭐라도 하나 떨어졌을 법한데? 라고 흘려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죠. 법무관과는 애틋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군 복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진 사이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인연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전역하면 복학을 하거나 일하던 회사로 돌아가는데 저는 돌아갈 곳이 없었죠. 머리에 든 건 없고 멀쩡한 건 사지 튼튼한 몸뿐이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흔히 노가다라고 하는 공사장 일부터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돈 받아도 못할 만한 일도 했습니다. 여담인데 그렇게 일해서 처음 번 돈으로 선생님께 작은 보답을 했습니다. 보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조촐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일, 저 일 다 해보다가 페인트 칠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미술에 재능이 조금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릴 때 그 흔한 크레파스 한번 만져본 적 없어서 몰랐던 재능을 다 커서 페인트 칠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쁜데 제가 미술할 여유가 어디 있나요? 여전히 힘든 일하고 가끔 취미로 공책에 그림 끄적이는 정도였어요. 아무튼 저는 페인트 칠하는 일이 재미있기도 하고 제 적성에도 맞아서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법무관이 전역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술도 한잔 기울이고 서로 간단하게 안부도 묻고 그랬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제 일을 한번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별 기대 없이 수락했는데 일주일 만에 제 앞으로 6억이라는 돈이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친아버지 밑으로 잡혀있던 보험금이랑 모든 재산이 처음 새엄마에게 갔는데 새엄마도 호적상 가족이 저뿐이라 전부 제 앞으로 떨어졌다네요. 요즘 세상에는 아주 복잡하겠지만 그 시절만 해도 등본 관계, 호적 관계를 허술하게 관리할 때라 정말 간단하게 제 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큰 돈은 대체 어디 있었냐 하면 저랑 핏줄도 안 섞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아빠네 가족이요. 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도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창고에서 키웠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친부모가 없는 상태고 미성년자라서 성인이 되면 보험회사랑 은행에서 그 돈이 지급되는데 그때까지 저를 잡아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집에서 지낼 때 저를 다시 집으로 들여 눈밖에 못나게 하려고 집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 법무관과 선생님이 합심해서 제 앞으로 그 돈을 다 돌려놓는 데 걸린 시간은 딱 2주였습니다. 그 식구들 집이랑 차랑 이것저것 하니까 4억 정도 나와서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2억은 이미 그 식구들이 다 까먹은 상태라서 현재는 저와 채무 관계로 성립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앞으로 돈이 있었다며 발뺌을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보험사에서 낌새를 눈치를 채고 저 어디에 있냐고 죽인 거 아니냐고 조사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네요. 그 식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좋다고 돈 쓰다가 그럴 때마다 피를 말렸겠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저와 채무 관계로 성립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파산 신고할 거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조금 당황했고 어쩔 줄 몰랐는데 파산 신청을 해도 저한테는 채무 관계 이행해야 한다는 말 듣고 한숨 돌렸습니다. 그냥 끝까지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친아버지와 새엄마 밑으로 호적을 옮겼고 아직도 담임 선생님과 함께 삽니다. 졸업한 지 한참 지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맞지는 않지만 입에 붙어서 계속 그렇게 불러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아들처럼 아버지로 대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나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로 그리던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 그리는 낙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심심하면 그 식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자기들 돈 내놓으라고요. 그 식구들 다달이 일하는 족족 제 통장으로 압류당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대체 뭐 먹고 살라는 거냐며 맨날 전화나 문자로 욕하고 협박하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저는 누나나 껌뻑 안 해요. 더 통쾌한 건 그 누나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네요. 결혼할 남자가 그 식구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건지 왜 결혼을 미루냐며 닥달을 하니 그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 피웁니다. 저는 모두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대학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군대라도 간 건지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식구들이 사는 집도 제 명의입니다. 저한테 돈도 모두 압류당하고 자기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전세로 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내줬는데 집에 들어가고 나니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참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곧 전세 만료되는데 전세금 3천을 올리려고 합니다. 원래 시세보다 저렴하기도 했고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전세금 올릴 예정이라고 운을 띄우니까 다시 전처럼 발발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축 처져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네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속 시원합니다. 배운 게 없어 그래 두서도 없고 이해하시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 세상은 공평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모두 건강히 지내십시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